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8만 명 구독자 달성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얘 꼴 좀 봐. 화려한 보석을 착용한 한 여성이 소리쳤다. 마치 그 소년의 냄새가 자신의 프랑스 향수를 망칠까봐 코를 막은 채.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 모든 시선이 비에 흠뻑 젖은 15살 소년에게 쏠렸다. 손은 더럽고 옷은 찢어졌으며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혜진은 배가 고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참으며 잘 차려입은 임원들이 소공어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지배인 용남이 엄한 표정으로 다가왔을 때 혜진은 용기를 내어 엉뚱한 부탁을 했다. 밥 한 끼만 주시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 말에 직원들은 웃음을 참았다. 거지가 피아노가 뭔지는 알기나 할까. 지배인은 망설이다가 소년의 손을 바라보았다. 지저분했지만 길고 섬세한 손가락. 우리 망신 주면. 그는 경고하며 소년을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다. 시간이 멈췄다. 대화가 멎었고 식당 전체가 사회적 지위, 돈, 외모 같은 것들이 전혀 의미 없어지는 또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시작된 그 순간은 결국 10배의 보상으로 돌아오며 그 작은 거지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저 거지를 여기 들이지 마. 꼴 좀 봐. 웨이터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혜진이는 더러운 손가락과 찢어진 옷을 한 채 동대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손님들은 혐오감에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다. 그날 밤 서울은 비가 쏟아졌고 15살 소년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잠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용남 매니저가 다가왔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젖은 소년을 살폈다. 뭘 원하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혜진이는 눈을 바닥에 고정한 차에 속삭였다. 음식 한 그릇과 교환으로 피아노를 쳐도 될까요? 오늘 밤만이라도요. 직원들에게서 숨겨진 웃음이 들렸다. 그러나 용남은 소년의 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굳은 살이 박혔지만 길고 섬세한 손가락들은 그의 거리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오늘은 중요한 행사가 있어. 한국 최대 기술 회사의 CEO들이 모여 있어. 매니저는 경고했다. 만약 우리를 망신시킨다면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홀 한쪽에 있는 화려한 그랜드 피아노로 안내되자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서로 속삭였다. 우아한 한 여성은 경비원을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소년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고 시간이 멈췄다. 충격적인 깊이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곡의 음표들이 홀을 침묵시켰다. 더러운 손가락들이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수년간 연마해야 할 정확성으로 상아색 건반 위에서 춤을 췄다. 굶주린 소년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화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무도 그림자 속에서 용남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혜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소년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연주하자 홀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사회적 장벽이 무너졌다. CEO들, 웨이터들, 심지어 경비원까지 모두가 이 작은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 네 이름이 뭐니? 용남이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혜진입니다, 선생님. 어디서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웠지? 소년의 눈의 순간 그림자가 스쳤다. 할머니께서요. 오래전에 용남은 소년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약속대로 식사를 제공할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니? 혜진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빛났다. 희망이었다. 식당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지만 혜진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한 곡처럼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 잊혀졌던 기억들의 멜로디였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의 손가락이 만들어낸 음악은 그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동대문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거리의 아이는 잠시나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운명은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미경은 작은 아파트의 금이 간 창문을 통해 부산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옆 침대에서는 수민이 숨쉬는 소리만 내며 잠들어 있었다. 10년 전의 끔찍한 사고가 그녀의 움직임을 앗아가고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할머니,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치고 있어요. 5해가 지났지만
어린 혜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빈 벽에 메아리 쳤다. 미경은 손자가 4살 때 그녀의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녀는 소년의 작은 손가락을 오래된 전자 키보드로 인도했다. 음악 교사였던 그녀의 과거에서 구해낸 유일한 보물이었다. 불과 4살이었지만 혜진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복잡한 멜로디를 단 한 번 듣고도 외워버리는 특별한 아이였다. 미경의 위장이 울렸다. 또 한 끼를 건너뛰고 수민의 약을 확보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승인받기까지 수년이 걸린 정부 연금은 겨우 기본적인 것만 충당했다. 이전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용서해 주렴, 내 손자.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바랜 사진에 속삭였다. 그 끔찍한 날 이전에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 장면은 그녀의 꿈을 괴롭혔다. 혜진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버려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미경이 죄책감에 찢긴 채 이것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할머니가 적절히 돌볼 수 있게 되면 그를 데리러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 지킬 수 없었던 약속이었다. 마침내 경제적 안정을 찾고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소중한 손자가 몇 달 전 도망쳐 서울 거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손자가 여전히 음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유산.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간병인 수연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매주 3번 정부 지원으로 방문했다. 괜찮아요. 미경은 빠르게 눈물을 감췄다. 수민이 오늘은 좀 더 편안해 보여요. 수연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수민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맞아요. 오늘은 색이 좋네요.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아침 TV에서 서울의 거리 아이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추운 겨울밤 고가도로 아래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 중에 혜진이 있을까? 미경 씨,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제 조카가 보냈어요. 동대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놀라운 재능을 가진 거리의 소년이 연주하는 영상이에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미경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자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들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멜로디, 그녀가 수년 전 작곡한 자장가의 변주였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요. 왜요? 미경의 손이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5해 동안의 무력감과 절망 후에 그녀는 마침내 희망의 가닥을 붙잡았다. 수연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서울 가는 버스 시간표 좀 찾아주시겠어요? 서울의 거리는 불이 강철을 단련하듯 혜진을 단련했다. 고아원 생활의 일상적 굴욕과 나이 많은 아이들의 폭력이 견딜 수 없게 되자 도망친 지 3년이 지났다. 버려진 쓰레기라고 그들은 그를 불렀고 매일 밤 그는 조용히 울면서 할머니의 부드러운 얼굴을 꿈꿨다. 12살이 되던 날 혜진은 퀘익스 쇼핑몰을 발견했다. 그곳 로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피아노가 있었다. 그곳은 그의 성소였다. 경비원들이 다른 곳에서 그를 쫓아냈지만 이곳에서는 몇 분 동안 연주할 수 있었고 그의 손은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되찾았다. 야, 거기서 뭐하냐? 한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혜진의 심장이 멈췄다. 이제 이곳에서도 쫓겨날까? 그러나 경비원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너 매일 여기 와서 연주하지? 진짜 잘하더라.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 30분만 더 연주해. 그 다음엔 가야 해. 규칙이야.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멀어졌다.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더 풍성한 음식을 얻었다. 지하철역 근처 식당의 주인이 그에게 김밥 반주를 건넸다. 어제 코엑스에서 내 연주 들었다. 정말 대단하더라. 처음으로 혜진은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친절도 겨울이 다가오자 충분하지 않았다. 거리의 10대 그룹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생존법을 가르쳤다. 어떤 식당에 쓰레기통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경찰을 피하는 방법, 혹독한 겨울에 피난처를 찾는 곳. 혜진은 작은 절도로 이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의 민첩함과 연약한 외모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의심을 해제했다. 매번의 범죄는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아니야. 그는
할머니가 그의 마음에 심어준 가치들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밤에는 숨겨진 골목에서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멜로디를 그려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들의 근육 기억을 보존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언젠가 다시 할머니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15살 겨울은 특히 잔인했다. 친구들이 영하의 온도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굶주리고 절망적인 혜진은 강남 지구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바라보며 그가 그림자 속에서 떨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밝게 빛나는 창문을 통해 보았다.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웅크렸다. 배고픔은 이제 친구가 되었다. 항상 함께하는 고통스러운 동반자. 그때 그는 동대문 레스토랑의 피아노를 보았다. 빛나고 웅장하며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그를 부르고 있었다. 굶주림과 절망이 마침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약했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결단력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저 레스토랑의 문 너머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서 미경은 이미 서울행 버스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꺼져 더러운 녀석, 고급 호텔의 경비원이 혜진을 젖은 보도로 밀쳤다. 동대문 레스토랑에서의 연주 이후 혜진의 삶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용남은 그에게 여러 번 다시 연주할 기회를 주었고 식사와 깨끗한 옷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혜진은 독립을 꿈꿨다. 이번엔 다를 거야. 혜진은 호텔 앞에 서서 자신을 다독였다. 손에는 용남이 써준 추천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외관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한 폐쇄된 상점의 처마 아래로 피했다. 손가락이 아팠다. 역 공용 피아노에서 몇 시간 동안 연습했다. 라디오에서 단 한 번 들은 소나타를 완벽히 재현하려 노력하면서 주머니에는 거지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그의 바이럴 현상에 관한 신문 기사 조각들이 있었다. 사진은 단지 피아노 위에 그의 손만 보여주고 그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익명의 명성은 잔인했다. 온라인에서는 찬사를 받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다음은 어디로 가지? 그는 지도를 펼쳤다. 용남은 강남 지역의 호텔 몇 곳을 추천했다. 피아니스트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열이 망치처럼 그를 강타했다. 영양실조와 약해진 상태에서 혜진은 동대문 레스토랑 뒤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기어갔다. 용남이 아침에 그를 찾아주길 바라며 이봐, 괜찮아? 낯선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젊은 여성이 그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세상에 너 불이 났어. 도와줄게. 아, 안 돼요. 혜진은 약하게 저항했다. 낯선 사람들은 보통 도움이 아닌 문제를 의미했다. 난 간호사야. 그녀가 설명했다. 내 이름은 지연. 바로 여기 병원에서 일해. 네가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해. 혜진의 열에 시달린 정신은 현실과 꿈 사이를 표류했다. 그는 어머니를 꿈꿨다. 침대에 움직이지 않는 형체가 아닌 미소 지으며 그에게 걸어오는 여성으로. 그는 할머니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고 자신을 불러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공포스럽게 그는 분리의 날을 꿈꿨다. 보아원 문이 닫히며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과 분리되는 순간을 다시 체험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걱정 마, 널 버리지 않을게.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이제 도움을 받을 거야. 혜진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깨끗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아이브리가 꽂혀 있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야. 용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병실 구석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연 박사가 널 발견했어. 내가 찾아다니던 중이었는데 네가 이미 여기 있더라. 왜요? 혜진은 물었다. 왜 이 사람이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용남은 몸을 기울였다. 내 인생에서 네 연주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올린 내 연주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 500만 뷰를 넘겼어. 혜진의 눈이 커졌다. 500만.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용남은 미소를 지었다. 박성호라는 사람이 널 만나고 싶어 해.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의 대표야. 혜진은 이 정보를 소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내 할머니, 그는 속삭였다. 그녀가 날 찾을 수 있을까요? 용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럴지도 몰라. 영상이 전국에 퍼졌으니까. 어쩌면 이미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다. 거리에서 발견된 소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려는 찰나,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가 마침내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봤어? 그 피아노 치는 거지, 아이 영상. 병원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모여 있었다. 어떻게 정식 교육도 없이 저렇게 연주할 수 있지? 영상은 단 나흘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감동적인 댓글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다. 이 아이에게 국립음악원 장학금을 줘야 해요. 역시 한국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군요. 하지만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선병동에 입원한 그는 심각한 폐렴과 싸우고 있었다. 지연 박사는 소년의 등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걱정스럽게 관찰했다. 이런 흉터들은 학대의 흔적이에요. 그녀가 용남에게 말했다. 고아원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겠네요. 용남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에는 혜진이 연주하도록 허락한 것이 순전히 계산적이었다. 사업에 좋고 자신의 이미지에도 좋았다. 지금은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어떻게 피아노를 배웠냐고요? 그가 말하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대요. 하지만 5년 전에 헤어졌다고 해요. 용남의 눈이 번쩍였다. 할머니라고? 우리가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나흘째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인 박성호가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구두는 병원 바닥에 맞지 않게 번쩍거렸다. 이게 그 소년인가? 그가 혜진의 병실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얼굴이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수려하군. 좋아, 아주 좋아. 박 사장님, 지연 박사가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이 아이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상업적 논의는 그가 건강을 되찾은 후로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성호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가 회복되면 내 사무실로 데려오세요. 그는 용남에게 금색 명함을 건넸다. 우리는 그를 국가적 센세이션으로 만들 겁니다. 그날 밤 혜진은 고열에서 깨어났다. 방은 어두웠고 오직 모니터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약했다. 도와줄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박사였다. 그녀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선생님, 혜진이 속삭였다. 제 연주를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그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할머니도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아마도 그게 네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4살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편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미경은 이웃이 빌려준 태블릿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에서는 손자의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가 아기였을 때 그녀가 특별히 작곡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입을 가렸고 주름진 얼굴을 따라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5년간의 헛된 수색 끝에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찾았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마침내 널 찾았어. 서울행버스는 이미 부산을 떠났다. 미경의 가방에는 혜진의 출생 증명서와 그녀의 법적 보호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한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15%가 내 최종 제안이다. 박성호가 선언했다. 그의 완벽한 정장은 그와 혜진, 용남이 만나고 있는 카페의 소박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네 수업 의상, 숙소 홍보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면 이미 충분히 관대한 제안이야. 혜진은 최근 퇴원 후에도 여전히 창백했다. 지난 3주 동안 그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했다. 사진 촬영, 예비 인터뷰, 국립음악원의 저명한 교수들과의 테스트가 그의 특별한 재능을 확인했다. 30% 용남이 끼어들어 자신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가 음악 외에도 정규 교육을 받을 시간을 보장하는 서면 약속. 성호는 거만하게 웃었다. 당신은
협상할 위치가 아니야. 식당 매니저.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한국 인재들은 수십 명이 있어. 그때 혜진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제 할머니를 찾고 싶어요. 그 말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용남은 소년을 새로운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 이후에도 그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도 도울 수 있어. 성호가 재빨리 전략을 바꾸며 제안했다. 우리 회사는 인맥이 있어. 전국적인 수색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지. 용남은 성호의 눈에서 진정한 동정심이 아닌 계산된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혜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할머니를 찾으면? 혜진이 물었다. 그녀와 함께 살 수 있나요? 성호는 찡그렸다. 물론 법적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네 커리어는 서울에 있을 거야. 부산에서 온다고 했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현명하지 않아. 제 어머니도 거기 계셔요. 혜진이 덧붙였다. 그녀는 아파요. 성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용남은 기회를 포착했다. 박 사장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보다 더 강력합니다. 거리에서 스타로,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상상해 보세요. 성호의 눈이 반짝였다. 홍보 담당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럼 그가 마침내 말했다. 25% 정규 교육 보장 그리고 가족 찾기 지원. 하지만 모든 과정은 우리 팀의 카메라가 기록할 거야. 혜진은 용남을 쳐다봤다. 매니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혜진이 동의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지? 성호가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며 물었다. 제가 첫 공연에서 연주할 곡을 직접 선택하고 싶어요. 제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포함해서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지친 노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방을 훑었고 이내 멈췄다. 혜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세 남자가 돌아봤다. 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할머니?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5년간의 분리, 고통, 그리고 갈망 후에 운명의 실이 마침내 다시 엮이기 시작했다. 용남은 눈물을 참으며 보았다. 성호는 입을 벌린 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헤드라인을 구성하고 있었다. 피아노 신동, 감동적인 재회.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떤 카메라나 계약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두 사람이 포옹할 때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순간의 신성함을 느끼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상실과 희망, 음악과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했다. KBS 콘서트홀은 눈부신 조명으로 빛났다. 혜진은 생애 처음으로 맞춤 정장을 입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명한 교수 김재욱과의 2주간의 집중 훈련이 그의 원석 같은 재능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변모시켰다. 기억해, 거리 이야기와 레스토랑 일화를 유지해. 대중은 역경을 극복한 천재를 좋아해. 성호의 보좌관이 그의 넥타이를 조정하며 지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고아원이나 할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 상황이란 미경을 찾는 과정이었다. 회사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느렸다. 성호에게는 가족 재회 전에 이야기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세심하게 조율된 극복 스토리가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객석에서 미경은 마지막 돈으로 표를 구매하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3일은 레스토랑이나 제작사에 연락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며 절망적이었다. 그러다 피아노 현상의 초연을 알리는 포스터를 보기 전까지였다. 여러분, 오늘 밤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진행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거리에서 스타덤으로 올라온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미경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할머니의 손은 프로그램 책자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문화적 충격으로 어지러웠다. 서울의 화려함은 부산의 조용한 동네와 너무나 달랐다. 마침내 혜진이 무대에 등장하자 미경은 숨을 참았다. 수년이 지났고 청소년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디서든 손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쇼팽의 첫 음표가 홀을 채웠다. 완벽한 기술적 정확도로 연주되었다. 그러나 혜진이 갑자기 정해진 프로그램을 벗어나 할머니가 작곡한 자장가로 전환했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아이야. 미경이 일어서며 외쳤다. 눈물이 자유롭게 흘렀다. 혜진아, 내 손자.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균형을 잃은 펜으로 오해한 것이다. 무대에서 혜진은 갑자기 연주를 멈췄다. 나이든 익숙한 목소리가 수년간의 분리를 뚫고 그의 심장에 닿았다. 할머니? 그가 마이크에 속삭였다. 군중을 훑어보는 동안 경비원들이 노인을 끌어내고 있었다. 할머니, 피아노를 버리고 무대 계단을 향해 달렸지만 제작 보조들에게 가로막혔다. 관객들은 혼란스럽게 지켜봤고 일부는 이 사건을 촬영하고 있었다. 세심하게 계획된 공연이 감정적 혼란 속에 무너지고 있었다.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보조원 중 한 명이 미경에게 소리쳤다.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예요. 미경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녀의 가방에서 서류들이 흩어졌다. 증명할 수 있어요. 무대 뒤에서 성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저 미친 여자를 데리고 나가. 그가 경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건 계획된 공연이라고.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성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무대 가장자리로 뛰어갔다. 할머니, 그가 소리쳤다. 기다려요.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이 계획된 공연의 일부인지 아니면 진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저 아이는 내 손자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어린 혜진이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작은 키보드 앞에 있는 모습이었다. 5년 전에 잃어버렸어. 순간 모든 시선이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이 극적인 대치를 향했다. 계획된 데뷔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이용하려는 미친 여자일 뿐이야. 성호가 분노하며 카메라룸을 오갔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알아. 공연 중단 환불 회사 이미지. 용남은 객석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혜진의 삶에서 즉흥적인 사업가와 아버지 같은 인물 사이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건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혜진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중얼거렸다. 저는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요. 극장 밖에서 미경은 자신이 정말 피아니스트의 할머니라고 주장한 후 경비에게 풀려났다. 보도에 앉아 지치고 절망적인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있었다. 너무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진 것 같았다. 젊은 경비원 하나가 그녀의 절망에 감동하여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그 아이 할머니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주자 경비원은 프로토콜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내일 아침 일찍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동대문 레스토랑인데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에요. 용남 매니저를 찾으세요. 극장 안에서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혜진은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완고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여자를 만날 때까지 더 이상 공연하지 않을 거예요. 제 할머니라면 알아야 해요. 성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계약 위반과 소송으로 위협하지만 용남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계약은 아직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당신 회사에 의무가 없어요. 기업가는 두 사람을 경멸하듯 바라봤다. 너희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 나 없이는 그는 거리로, 너는 그 하찮은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뿐이야. 혜진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가 그들 없는 무대보다 낫습니다. 그 순간 용남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처음에 그를 움직였던 상업적 계산은 소년의 성격에 대한 진정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수년간의 버림받음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있었다. 박 사장님, 용남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소년의 할머니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성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환한 표정 뒤에서 계산하는 두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좋아, 내일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녀가 진짜라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거야. 그날 밤 늦게 혜진은 용남이 마련해준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자장가의 음표를 연주했다. 할머니의 멜로디, 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음악. 전화가 울렸다. 용남이었다. 혜진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 경비원 중 한 명이 그 여자에게 내 번호를 줬대. 그녀가 내일 아침에 레스토랑으로 올 거야.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짜 할머니일까요?
전화기 너머로 용남의 따뜻한 웃음이 들렸다. 그걸 내일 알아내야겠지? 이제 좀 자. 내일은 큰 날이 될 거야. 혜진은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간의 헤어짐과 고통 끝에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잔인한 희망의 환상에 불과할까? 할머니, 그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정말 당신이라면 이번에는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아침이 서울에 내리는 가늘고 끈질긴 비와 함께 찾아왔다. 동대문 레스토랑 뒤편 작은 사무실에는 세 사람이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용남, 혜진, 그리고 미경.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마침내 만나게 된 그들 사이에는 수년간의 부재가 무거운 공기처럼 감돌았다. 혜진아? 노인의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며 떨렸다. 날 기억하니? 소녀는 눈앞에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있었다. 더 주름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얀 머리카락이지만 그 눈 어린 시절 악몽 속에서 그를 달래주던 그 부드러운 눈은 변함없었다. 노래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작곡하신 노래 절대 잊지 않았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그녀의 신원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을 꺼냈다.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살의 혜진이 작은 키보드 앞에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용남은 감정을 억누르며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혜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 노인이 저 특별한 손길을 가르쳤다. 이 손길이 레스토랑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질문이 마침내 나왔을 때 그것은 수년간의 고독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조용한 위험으로 미경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민의 사고,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딸의 장애를 인정하는 데 수년이 걸린 정부 관료주의, 결코 영구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결정. 6개월 후에 널 데리러 돌아왔어.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따라 조용한 눈물이 흐르며 결론지었다. 하지만 너는 이미 도망쳐 버렸어. 몇 년 동안 모든 고아원, 모든 지역을 찾아다녔어. 희망을 잃기 전까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미경은 미소 지었다. 내 음악이 날 인도했어. 우리 이웃이 그 영상을 보여줬어. 네가 연주하는 순간 내 손자라는 걸 알았지. 용남은 목을 가다듬었다. 그 영상을 올린 건 제가 맞습니다. 혜진이가 처음 레스토랑에 왔을 때 촬영했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길에서 살았어요. 도둑질도 했어요. 할머니가 실망하실 거예요. 미경은 손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따뜻함과 힘이 느껴졌다. 네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너의 음악, 그것은 네 영혼이 여전히 순수하다는 증거란다. 어머니는요? 혜진이 마침내 물었다. 살아계셔. 미경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정부 인정 덕분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어. 눈 깜빡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오른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침묵이 돌아왔다. 중단된 사랑과 미뤄진 꿈의 세월로 무거웠다. 그때 예고 없이 혜진이 일어나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갈까요? 용남은 눈을 닦았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시작임을 알았다. 내일은 성호와의 새로운 협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이미 맺어졌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사랑과 용서의 계약. 혜진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박성호의 사무실은 계산된 럭셔리함을 뿜어냈다. 수입 가구, 전략적으로 배치된 상패들, 강남의 파노라마 전망, 기업가는 혜진, 미경, 용남, 그리고 아동권리 NGO의 무료 변호사가 새로 제안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분명한 짜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익의 50%, 변호사가 안경을 조정하며 반복했다. 21세에 접근 가능한 신탁기금, 레퍼토리에 대한 창의적 통제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공연 일정. 성호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당신들이 정말 협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바이럴 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2주 후면 그저 수십 명의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하나일 뿐이죠. 미경이 대답한 것은 놀랍게도 그녀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놀라운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제 손자는 상품이 아닙니다, 박 사장님. 그는 예술가입니다. 한국은 탁월함과 가족의 진실성 모두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면 당신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전통 가치의 미묘한 언급은 기업객의 정확한 타격이었다. 그의 공적 이미지는 국가 문화의 수호자로 보이는 것에 달려 있었다. 게다가 용남이 덧붙였다. 콘서트. 사건 이후 여러 다른 제작사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성호가 모르는 것은 혜진이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공연의 극적인 중단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는 가족의 희생과 극복의 내러티브에 항상 민감한 한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지못해 성호는 마침내 주요 요구에 굴복했다. 연민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이야기의 상업적 잠재력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버려진 소년이 천재가 되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할머니와 재회하는 이야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호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이 이야기의 독점권은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 심지어 자서전도요. 미경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에 포함시키세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가족이 최종 승인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동의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동안 혜진은 생각에 잠겨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동시에 그의 지옥이자 구원이었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며칠 안에 그는 할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돌아가 마침내 어머니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즉석 유명인이 아니라 전체 장학금으로 국립음악원의 학생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비범한 경력과 그의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며 괜찮아? 미경이 부드럽게 다가와 물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진정한 미소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괜찮아요. 용남은 이 조용한 교류를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 처음에 그는 단지 레스토랑 홍보를 위해 거리 소년을 이용했다. 이제 그는 이 가족의 여정에 깊이 투자되어 있었다. 그는 성호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혜진이 무대에서 빛나건 말건 그는 이 특별한 소년의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용남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을 보냈다. 할머니와 손자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묵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첨부된 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음악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부산의 소박한 아파트는 휠체어를 수용하도록 개조되었다. 혜진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미경이 그를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작은 거실 중앙에는 30몇 살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전동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 그의 것과 너무나 닮은 억제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수년간 이 순간을 상상한 후에도 그 단어는 그의 입술에 낯설게 느껴졌다. 수미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물과 오른손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휠체어 옆에는 보조 통신 장치가 그녀가 천천히 한 글자씩 쓸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아들. 성호가 계약의 일부로 제공한 의료팀이 수민의 상태를 조용히 평가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신경가소성 혁신 연구로 인정받는 한국인 신경학자 김 박사는 모자 간의 상호작용을 전문적 관심으로 관찰했다. 피아노가 있나요? 혜진이 미경에게 물었다. 어머니께 연주해 드리고 싶어요. 아직 없단다, 미경이 설명했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음 날 최신 디지털 피아노가 아파트에 배달되었다. 혜진의 첫 공식 콘서트에 의해 미리 마련된 선물이었다. 모든 티켓이 몇 분 만에 매진되었다.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정규 교육 없이 지낸 수년을 보상하기 위한 개인 교습, 오후에는 음악원에서 파견된 교수와 함께하는 피아노 연습, 그리고 저녁에는 수민과의 음악 세션. 혜진이 연주하는 동안 어머니의 손가락이 리듬을 따라가려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단 2주 만에 소박한 기적이 일어났다. 수민은 오른손 세 손가락을 미경이 어린 시절에 그녀에게 연주해주던 멜로디의 간단한 음표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후속 방문 중에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가족의 결단력이 종종 서양의 과학적 예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의외의 방문객을 발견했다. 용남이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레스토랑 매니저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미경은 따뜻하게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용남은 작은 수민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혜진이 그녀 옆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를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저 음악은 뭐죠? 그가 속삭였다. 내가 수민이에게 어릴 때 가르쳤던 자장가예요. 미경이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혜진이에게 불러주곤 했죠. 사고 전에. 용남의 눈이 젖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다. 수년간 사업적 성공을 위해 돌보지 않았던 부모님. 그들도 지금쯤 이런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박 사장이 다큐멘터리 팀을 내일 보내고 싶어 해요. 그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계약에 따르면 최종 결정권은 가족에게 있으니까요. 미경은 음악이 흐르는 방을 바라보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만의 것이에요.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죠. 용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호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진정성이라는 권위에. 그날 밤 늦게 혜진은 처음으로 울었다. 할머니와 이제 함께 쓰는 침실에서 수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안도감이 마침내 그를 덮쳤다. 미경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집에 왔어. 문 밖에서 수민의 방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들어갔다. 수민은 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뭐라고 하려는 거야? 미경이 보조장치를 가까이 가져왔다. 수민의 손가락이 천천히 문자들을 가리켰다. 우리 가족, 세 단어. 그러나 이 세 단어에는 세상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동대문 레스토랑에서 그가 처음 건반을 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그가 항상 찾던 것이었다. 내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우리 가족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밤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만석인 객석에서 미경은 수민의 어깨 위로 쇼를 조정했다. 수민의 휠체어는 첫 줄의 특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회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이 밤은 혜진의 첫 번째 완전한 솔로 콘서트를 기념했다. 무대 뒤에서 이제 16세가 된 젊은 피아니스트는 긴장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정장은 용남이 직접 골랐다. 용남은 일종의 비공식 멘토가 되었고 이 정장은 혜진의 이전 삶에 찢어진 옷과 극적으로 대조되었다. 5분이요, 보조원이 알렸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문에 나타났다. 관리인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자. 준호? 혜진은 즉시 수년 전 그를 보호해준 거리 청소년 그룹의 리더를 알아보았다. 사실인지 보러 왔어. 남자가 세련된 환경에서 분명히 불편해하며 말했다. 지가 훔치던 꼬마가 엘리트들을 위해 연주하는지. 부끄러움 대신 혜진은 감사함을 느꼈다. 당신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후 벌어진 일은 둘 다 놀라게 했다. 혜진은 준호와 그를 따라온 3명의 전 노숙 동료들이 객석에 예약된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제작진의 충격스러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인상적인 기술적 완벽함으로 진행되었지만 앙코르가 그 밤을 전설로 만들었다. 혜진은 예상치 못한 그룹을 무대로 초대했다. 악기를 연주한 적이 없는 용남, 첼로를 가져온 김 박사,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길거리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수제 플루트를 든 준호였다. 이 곡은 제 여정을 나타냅니다. 혜진이 관객에게 선언했다. 살아남고 제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 무대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원곡은 서양 클래식 음악 요소와 한국 전통 멜로디를 융합시켰고 거리 생활을 연상시키는 도시적 리듬까지 포함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불완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압도적이어서 관객 대부분이 노골적인 눈물을 흘리게 했다. 첫 줄에서 수민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동작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제 피아노의 간단한 건반을 누를 수 있는 손가락이 박수를 칠 수도 있었다.
약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녀가 움직여요. 미경이 감격해 속삭였다. 더 움직여요. 행사에 참석한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이후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에 대해 썼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유럽과 미국의 피아니스트들이 거의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 뮤지컬 코리아 잡지는 한국의 회복력 있는 정신이 가장 어린 예술가들에게도 나타나며 역경을 초월적 표현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공연이 끝난 후 혜진은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가족 옆을 걸었다. 한 노인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실례합니다. 그가 공손히 말했다. 저는 서울국립음악원의 이 교수입니다. 귀하의 아들, 아니 손자의 연주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혜진은 교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에게 어딘가 익숙했다. 교수님, 혜진이 갑자기 기억해냈다. 당신이 5년 전 코엑스에서 저를 쫓아내셨죠. 노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랬었나? 내가 정말 미안하네.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평화가 있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요.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음악원에 우리가 당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재능은 감사합니다. 혜진이 정중하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먼저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밖에서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방였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용남이 제안했다. 내 레스토랑에서 물론 모두 초대죠. 미경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단순히 피아노 신동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에서의 경험이 그를 단련시켰지만 부서뜨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음표가 공연장에 울려 퍼질 때 혜진은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치유, 화해, 그리고 재생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럴 필요 없어. 용남이 동대문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식기를 꼼꼼히 정리하는 혜진을 보며 주장했다. 너는 우리의 초청 아티스트지 직원이 아니야.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작업했다. 이곳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2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첫 솔로 콘서트 이후 1년이 지났다. 이제 17세인 혜진은 명문 국립음악원에서의 학업, 신중하게 선택된 국제 공연, 그리고 의학계를 놀라게 하는 진전을 보이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치료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이제 확장되어 혜진의 이야기와 영원히 연결되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용남은 사업체를 팔라는 수백만 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정기적으로 무명 젊은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일반 고객들에게 문을 닫았다. 테이블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재배치되었다. 혜진이 거리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돕기 위해 설립한 희망의 멜로디 재단을 발족하는 자선 만찬이었다. 초대된 손님들 사이에는 이제 재단에서 멘토로 일하는 준호와 다른 전 노숙자들, 수민이 치료를 받는 신경재활 프로그램의 의사들, 그리고 전국 고아원의 대표자들이 있었다. 유명해진 후에 우리를 잊을 줄 알았어. 준호가 의자 배치를 돕며 언급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혜진이 대답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이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혜진은 몇 주 동안 이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 메뉴부터 좌석 배치까지 감독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음식이 준비됐어요. 주방장이 알려왔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갑자기 실감났다. 1년 전 그는 여전히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괜찮아? 미경이 그의 옆에 나타나 물었다. 네, 할머니. 그가 미소 지었다.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밤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수민이 아들과 함께 미경이 수십 년 전에 작곡한 자장가의 단순화된 버전을 연주했을 때 발생했다. 이제 부분적으로 오른팔을 움직이고 간단한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 수민의 진전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아들, 그녀가 연주를 마치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자랑스럽다. 카메라나 언론은 없었다.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이 순간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소년을 목적이 있는 젊은이로 변화시킨
작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박성호는 모든 것을 생각에 잠겨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지 수익성 있는 상품만을 본 기업가가 이제 혜진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케팅 내러티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최고의 순간에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적 연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박 사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호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PR 기회나 수익 잠재력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혜진 안에서, 그리고 그 자신 안에서도. 아니,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감사해야 해. 넌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은 이 여정의 모든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실의 고통, 거리에서의 투쟁,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기회, 그리고 그의 가족을 다시 찾은 기적. 모든 것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순간으로.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가 레스토랑을 채웠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 5년 후 인천공항은 한국 특유의 효율성으로 붐비고 있었다. 서둘러 지나가는 승객들은 국제선 도착장에서 기다리는 22세 청년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일부는 그를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진은 이제 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파리발 항공편이 20분 전에 착륙했다. 진정해. 옆에 선 미경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완전히 하얀 머리카락은 우아한 실크 스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 곧 올 거야. 혜진의 경력에서 나온 자원으로 설립된 한국국립신경재활연구소와 유럽의료센터 간의 교환 프로그램은 수민을 실험적 치료를 위해 6개월 동안 프랑스로 보냈다. 주간 화상통화는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어떤 것도 혜진이 어머니가 입국장에 나타나는 순간을 준비시키지 못했다. 수민은 특수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아들과 어머니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빛나는 미소로 밝아졌다. 집에 왔어요. 그녀가 명확하게 말했다. 수년간의 집중 치료 후에 세심하게 발음된 말이었다. 이어진 포옹은 역경이 거의 파괴했지만 음악, 인내, 그리고 상호 지원이 재건한 가족의 놀라운 여정을 상징했다. 그날 저녁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세 세대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나누었다. 거실 한쪽의 피아노는 조용했지만 그 존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기적의 지속적인 상기였다. 미국과 유럽 음악원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들었어. 미경이 직접 만든 전통 김치를 대접하며 언급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대한 제안들이죠.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서울음악원의 객권 교수직과 재단의 예술 감독직을 수락했어요. 미경의 눈이 이해로 빛났다. 세계 어디서든 무대에 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곳을 선택했어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여기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어머니의 치료를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한때 이 가정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소리였다. 나중에 수민이 쉬는 동안 혜진은 작은 발코니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회되는 것이 있으세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경은 잠시 질문을 생각했다. 우리의 연결 강도를 더 믿지 않은 것뿐이야. 수년간 널 떠난 것을 자책했어. 네 안에 심어준 것, 음악, 가치관, 이 이별 중에도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프랑스 의사들이 감명받았대요. 혜진이 언급했다. 유럽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례에서 이런 회복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미경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이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회복력은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유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야. 한국적인 거지. 혜진은 바다 바람이 둘을 감싸는 동안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버려진 소년에서 찬사받는 피아니스트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국제적인 관객들의 갈채나 쌓아 올린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다. 세 세대의 부서진 사람들이 마침내 완벽한 화음을 찾은 곳에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특별 공연이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재단을 위한 자선 콘서트예요. 올래요? 당연하지. 미경이 손자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어디든 함께야. 혜진은 저녁 빛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 섰다. 바다는 계속해서 그들 앞에 펼쳐졌고 과거의 아픔은 마침내 미래의 약속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장가의 멜로디가 혜진의 마음에 부드럽게 울렸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를 지탱했던 노래.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귀환의 노래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음악을 가르쳐 주셔서. 미경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넌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단다. 음악과 사랑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다. 대를 이어 피아노 건반에서 시작된 멜로디처럼 영원히